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북한 측 사이에 오간 말들과 대북 송금 상황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이 대표의 반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범죄실록이라고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내일부터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여당의 당권 경쟁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유력 주자 간 신경전이 연일 치열한데요.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정가 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경제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127억 달러에 달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는데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메모리 가격 하락이 1월 수출 지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출액 462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2억 달러 감소했는데 반도체만 48억 달러 줄었습니다. 전체 수출 감소분의 52%나 됩니다. 반도체 수출 하락폭은 지난해 10월 17%에서 석 달 사이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D램, 낸드 등 주요 제품의 가격 급락 영향으로 수출이 44.5% 감소했습니다. 1월 수입은 원부자재 수입이 줄면서 소폭 감소했으나 가스, 석탄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량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전체 수입액의 27%에 해당하는 158억 달러가 에너지 수입인데 1년 전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0년간 1월 평균과 비교하면 50% 이상 큽니다. 이 밖에 수출은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자동차와 조선 등을 제외한 10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마이너스 31%, 아세안 수출도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는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11개월째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급 회의를 열어 수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어제 삼성전자에 이어 오늘 발표된 SK하이닉스 실적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혹한기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은 전년 대비 97%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수요가 단기간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전체 영업 손실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일찌감치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어떤 당사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현재까지는 50% 이상 축소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투자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 없이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단기간 손실을 보더라도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턴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고성능 CPU를 출시함에 따라 차세대 D램, DDR5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고성능 CPU에 고성능 D램이 들어가요. 신제품이죠.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공급 줄이고 수요 늘어나면 가격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혹한기 여파에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물론 수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지원책은 빠졌는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받던 할인액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낮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지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은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만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난방비를 중산층한테 지원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중산층 지원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물가 중에서도 장바구니 물가만큼 피부에 와닿는 게 없습니다만 인기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물론 한파에 채소값까지 급등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보는 시민들의 목소리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이 팔린 과자 꽃갈콘입니다. 이번 달부터 권장 소비자 가격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빼빼로와 몽쉘, 마가레트 등 다른 인기 과자들의 가격도 한꺼번에 인상됐습니다.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은 진열대로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원래 많이 좋아하고 과자를 진짜 즐겨 먹는 편인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돈적으로 일단 부담이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많이 못 사 먹을 것 같다는 게 좀 아쉽게. 제과업체는 원재료와 포장재 값뿐만 아니라 인건비, 전기, 가스요금 등도 전반적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하나에 2, 3천 원씩 하는 과자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대용량으로 시키기도 또 저는 이제 혼자 먹기 때문에 그것도 불편하고 해서 이제 낱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약간 그런 게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자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대용으로 가볍게 먹는 시리얼을 비롯해 초콜릿과 사탕, 껌과 함께 아이스크림 값도 올랐습니다. 여기 냉장고 안에 있는 월드콘과 메로나 각각 낱개 기준으로 1,000원짜리인데 1,200원이 되면서 각각 20%씩 올랐습니다. 한파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채소값 역시 위태롭습니다. 특히 당근 가격은 마트 소매가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또 오이와 애호박 등 시설 채소 중심으로 값이 워낙 뛰어서 한번 장을 보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거는 안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둬서 그렇게 장을 보는 이제 메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난방비에 택시요금, 먹거리 물가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한숨은 더욱 깊어집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 첫날 시민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면서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진 만큼 택시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시를 타니 기본 요금이 4,800원부터 찍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해봤습니다. 이전 기본 요금 3,800원으로 가던 거리인데 지금은 2,000원 안팎이 더 나옵니다. 기본 거리는 줄었는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데다 미터기 오르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에 종강역에서 신서역까지 약 7km 거리를 이동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택시비가 이전보다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름폭이 커 안 그래도 난방비, 금리 다 올라 불만이 큰 시민들은 더욱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편의점만 가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교통비도 그냥 1,000원 오른 것 자체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많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대, 30대들은 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품질을 받쳐주면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등이 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당연하다면서도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LPG 요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 상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되지만 당분간 손님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택시비 인상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400원 오를 전망이라 시민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소식 쇼미더 경제 코너에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1월 수출 실적이 나왔죠. 네. 월별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난달보다 더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억 달러 적자. 네. 자, 이게 이제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이게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2월의 첫날이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울 수 있는 그런 뉴스가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역시 이 수출, 특히 무역이 성장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이 될 텐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네. 이게 10개월 이상 적자가 난 게 IMF 외환위기 이후는 처음이고요. 그렇군요. 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127억 달러 적자인데 네. 우리 작년에 연간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400억 달러 되었거든요. 예. 근데 1월 한 달에 벌써 127억 달러 적자가 나왔으니까 예. 현재 우리의 수출 수입, 이 무역 부분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네, 일단 그 100억 달러 수준을 넘었다는 것 자체가 빨간불이 켜졌다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 그런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시 이제 반도체 부분의 지금 업황 악화가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11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져 온 것,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두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를 놓고 보면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그 여파가 계속해서 쌓인 게 하나가 있고 작년 말, 그렇게 올해 1, 2월은 역시 반도체 부진, 반도체 업황에 낀 먹구름이 가장 큰 이번에 이 적자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연관 효과까지 합치면 4분의 1, 거의 반도체가 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 2월, 1월만 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가 폭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성장 엔진은 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무역수지 적자, 그것도 120억 달러가 넘는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당분간은 뭐 이렇게 이런 그 기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오늘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중국 쪽이 돌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춘절 이후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누렸던 중국 관련한 대중국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는지가 첫 번째 관건일 텐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좀 낙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반도체. 반도체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냐 여부인데 글쎄요. 올 여름까지도 당장 바닥을 찍어야 올라올 텐데 바닥 확인도 좀 힘들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시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뭐 1월이 최악 가장 나쁘긴 하겠지만 현재 당국이 바라보는 것처럼 이 무역 수지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그 우려 반영된 게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주요 국가들은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올렸는데 유독 한국 전망을 이제 내렸어요. 네.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의 이제 무역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MF가 전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2.7보다 0.2% 포인트 올린 2.9%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이 외에도 선진국, 특히 미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된 시선을 보였거든요. 중국도 심지어는 이제 5%대를 이제 전망하는 상향 조정을 하게 됐는데, 자,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중국을 저렇게 높게 봤다면 중국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3%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IMF 측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부분, 여기에 특히 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인데 반도체 업황이 쉽게 살아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한 그런 전망치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큽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이제 경기 둔화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물가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연일.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장바구니 물가하고 난방비인데. 자, 지난달 이 난방비 고지서 받아본 분들 다시 한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1월에 더 추웠기 때문에 난방비가 더 올랐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1월에 받았던 것은 이제 12월에 썼던 이제 가스 난방에 대한 거였었는데 이미 그때 충격적이었었죠. 아껴 쓰신 분들도 30% 40%는 다 높게 나왔을 거고요. 전년 동기로 하면 뭐 2배 이상 나왔던 이제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이제 2월 고지서, 이건 이제 1월 사용분인데 이제 빠르게 신청, 이게 이제 청구 일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받아본 분들, 또 미리 좀 소상공인 분들이 1월 나온 거 고지서 어떻게 됐을까 좀 확인해 본 결과 1월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달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달에 이제 2월에 속속속 받게 되겠죠. 난방비 고지서, 특히 아파트에서 받게 될 관리비 고지서는 훨씬 더 충격적일 것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올 여름이 오게 되겠고, 여름이면은 난방 수요는 어쨌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현재 1분기는 가스 요금을 올리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이거 지금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2분기에 올리고 3분기에 가스 요금을 올리게 되면 진짜 핵폭탄은 올 12월, 올 연말과 내년 초에는 글쎄요. 올해 우리가 뭐 지난달 이달에 받게 되는 고지서보다 훨씬 큰 난방비의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선을 이게 뭐 딱 이번에 어떻게 지원하고 말고를 떠나서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겨울보다 이제 올 연말, 그렇죠. 겨울 난방비는 더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이제 지원책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며칠 전에 정부가 1차로 발표했었던 이 난방비 지원책,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이제 커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이 일어서 추가 대책을 내놨죠, 오늘. 예. 지난번에 나왔던 게 좀 헷갈린 겁니다. 뭐 에너지 바우처 같은 거에 2배로 늘렸고요. 뭐 사회적 취약계층들 배려 대상자는 이제 할인폭을 또 뭐 2배로 올리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이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고 또 형평성 논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59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놓고 소위 말하는 기초 수급자, 여기에 그보다 한 단계 위지만 어려우신 분들, 차상위 계층을 모두 다
59만 2천 원에 맞추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뭐 예가 함께 나오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도 뭐 교육수급자, 뭐 주거용 수급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미 받았다면 여기에 추가로 차액들을 더 받아서 어찌 됐건 59만 2천 원의 지원을 모두 받도록 저게 대상이 한 170만 가구 정도가 아마 저 59만 2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저 부분은 12월부터 올 3월 부분에 대한 가스요금에서 쓸 수 있는 이제 할인 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 정도면 일단 급한 대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뭐 지원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거의 네. 60만 원 돈이기 때문에 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저 지원 부분을 이제 중산층까지도 좀 확대하자 서민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로 확대를 한다면 뭐 액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은 이건 뭐 1,000억대, 2,000억대도 아니라 조 단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이 난방비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이제 중산층을 포함해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경우는 이제 재원을 좀 상당히 고민해야 되고 네. 현실성이 뭐 이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추경을 하지 않고서는 네. 이거를 중산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재원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설상가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네. 요즘 뭐 물가, 공공요금 뭐 계속 오르고 있죠. 오늘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이 됐는데 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고는 했었던 거고요. 이제 2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은 오른다 이런 것들은 많이 또 공시를 했는데 이게 난방비 폭탄에 또 오늘부터 과자 가격도 엄청 또 오르면서 생활 물가까지 오르면서 이 택시비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계약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 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 근데 이게 주행 거리도 짧아졌습니다. 네. 2km에서 1.6km여서 이제 오늘 오전에 택시 타신 분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했더니 평소보다 한 2,000원 뭐 이런 안팎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네. 더 나온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4월에 또 뭐 지하철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바깥에 나가 보면은 사실 장바구니 물가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택시비도 오른 데다가 이제 3월, 4월 이거는 확실한 인상폭은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이제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여기 지하철 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야말로 굉장히 체감으로 받게 되는 물가 상승폭은 크게 됩니다. 이건 이제 네. 생활 물가보다도 교통비라는 것은 필수 소비 항목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은 전기요금도 이제 올린 것들이 반영되고 또 전기요금 인상도 여기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더 올리게 된다면 이게 올 여름으로 당장 가버리면 여름에는 또 이제 냉방 수요가 있을 텐데 그때는 전기요금에 교통요금에 또 오르는 생활물가요금에 상당 부분 이런 서민들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굉장히 높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고물가 상황도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고금리도 역시 좀 주목할 만하죠. 네. 내일 새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또 한 번 이제 조정이 될 텐데, 자, 이 새벽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걸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직전에 페드워치 이런 거 보면 이제 98%, 99%니까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미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여름 9%대에서 지금 6.5%까지 지금 떨어진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게 될 것 같고 성명서도 그냥 뭐 그렇게 충격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작년 한 해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4.5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의 추이는 확실히 잡았거든요. 네. 9에서 6.5.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성명서 발표되고 다음에 나오게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입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패턴을 좀 보면 뭐 성명서 내용은 평범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말로써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하거든요. 네. 뭐 이걸로는 우리는 뭐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든가
뭐 현재로서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지만 언제든 물가가 튀어오르면 빅스텝을 밟겠다라든가 이렇게 좀 겁을 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 시에는 주식시장에도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새벽 한 3시 반, 4시간은 이 대목인데 투자자분들은 파월의 입, 마지막에 그 파월의 입을 좀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이것도 이제 관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2월 23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번에 4.5에서 0.25%포인트 올리면 4.75가 되겠죠. 우리는 3.5기 때문에 그동안보다 1%포인트보다는 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23일에 우리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마도 이제 내일 2월 2일에는 우리나라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한 4.9도 애매하고요. 한 4.8 밑으로 정도로 확 떨어져 준다면 약간 동결 쪽에 대한 의견과 주장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미국이 이제 한 번 더 올리면서 4.75가 되고 우리가 내일 물가를 확인했는데 4.9% 혹은 5%라고 한다면 우리도 0.25%포인트를 올려서 3.75로 맞추게 되는 아마 이렇게 일단 2월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진에 따르면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기업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간담회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내기로 해 잘 됐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이후 이 대표가 전화를 바꾼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9년 1월 19일과 4월에 북한에 전달한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위한 명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쌍방울은 지난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맺은 협약서에 쌍방울 계열사가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과 철도 건설 사업 등을 가져오는 대가로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측에 1억 달러 상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종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나같이 예민한 사안이라 전국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자금을 보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국민의힘은 범죄 실록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부인했지만 누가 봐도 대북 사업의 검은 실체가 담겨있는 실제 기록이란 겁니다. 개인의 정치 목적을 위해 대한민국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에 입각한 이재명 대표 범죄 실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한 주말 검사 독재 규탄 대회는 방탄 장외투쟁 총동원령이라며 맹폭한 반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TF를 출범시킨 건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무슨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엄청나게 해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내기. 이에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과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민생 문제를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매달리는 정성의 10분의 1만 쏟는다면 문제는 해결될 거라 꼬집었습니다.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때문에 민생이 풍전등화입니다.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라올 텐데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어내기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대통령실에 대해선 무고죄 맞고발로 대응했고
주가 조작 TF 첫 공개 회의를 통해 특검 추진 동력 확보와 함께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갖추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지금은 영부인 놀이보다 수사가 먼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으로 상대 약한 골이 파고들기에 몰두하는 데다 난방비 등 민생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커 벌써부터 2월 임시국회 성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지지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 속에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가수 남진 씨의 사진 논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나란히 대구를 찾았습니다. 영남 민심의 척도인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역 출정식을 연 김기현 의원은 대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지만 손해만 봤다며 원활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보수 정당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가감없이 선택하려면 대통령과 신뢰가 잘 형성돼야 된다. 민심과 당신과 그리고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함께 잘 융합해서 대구 곳곳에서 당원들을 만난 안철수 의원은 영남의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외연을 넓혀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힘을 줬습니다.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더 득표력이 있는가, 누가 더 확장성이 있는가, 누가 수도권에서 이길 것인가, 이제 그런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겁니다.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양강 구도가 굳어지며 양측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캠프 측에선 김기현 의원의 김연경, 남진 사진 논란에 거짓 홍보, 거짓 대응이라고 몰아붙인 가운데 안 의원도 김 의원이 직접 해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김기현 대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유감이라면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고 만약 한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질하고 벗어난 것을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너무 구차스러워 보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공방에 나라와 당을 위하겠다는 구상은 없이 일회성 사건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며 정신 차리라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 후보 등록이 끝나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올해도 전 정권 감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적 감사, 정치 감사 지적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통계 조작 의혹도 감사에 착수하며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 때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어쨌든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감사원은 올해도 전 정권에 대한 정책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지난 정부 때 고용안전성 강화 대책으로 지급 수준이 인상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가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5년 동안 18조 원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입니다. 감사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서도 정기 감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사전조사는 지난달 말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 5년간을 조사하는 게 관례인데 이렇게 되면 이 대표 재임 때 사업이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감사원은 성남시는 13년 만에 조사이고 경기도는 작년 하반기 계획했다 밀린 거라면서 특정 이슈로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방역 물품과 취약계층 지원 관리 실태를 조사할 계획인데 특히 정책자금 지원을 도맡았던 산업은행을 중점적으로 볼 거라고 콕 집었습니다. 세월호 이후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이태원 참사 그리고 경제 참사로 불리는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감사가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는 국정조사도 있었고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으며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보다 다른 자치단체의 감사가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지난 17일 태국에서 입국할 때만 해도 입을 그렇게 쉽게 열지 않을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설 연휴 지나서 좀 이렇게 진술 태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발 여러 가지 이 수사 관련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예, 뭐 지금 언론 보도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2019년 1월, 4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500만 달러, 한 60억 원 정도를 이제 송금했다. 이거는 과거에도 알려졌을 건데 추가로 나온 게 2019년 11월에 이제 300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라는 거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 이런 진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방북을 돈을 주면은 방북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정황 증거가 완전히 이제 터무니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노딜 로 이제 협상이 안 됐잖아요. 하지만은 그 2019년 6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깜짝 남북미 정상회담.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를 고려를 했을 때 최악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뭐 원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정황 자체가 완전히 말이 안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게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걸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게 아마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은 쌍방울 측에서 북한에 이제 송금을 했다는 그 돈들 한 번에 보낸 게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건너간 것 같고 그게 2019년이었고 지금 말했다시피 당시의 남북 정세를 보면은 뭐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게 대북 사업 이 북한 방문을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터무니없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검찰이 어느 정도 이제 증거를 갖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돈을 보냈다면 그거는 이제 이 증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역으로? 네,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갔다는 여러 가지 발언 그리고 나아가서 역시 가장 핵심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받고 인지했는지 이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화영 경제부지사, 이제 평화부지사라고도 불렸죠.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아태협과 같이 그러니까 삼각축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영 경제부지사하고 아태협하고 그리고 쌍방울 여기서 이제 쌍방울은 주로 이제 돈을 냈고 그래서 광물 사업권은 이제 또 따내는 거, 대북 사업권을 따내는 것을 좀 목표로 했고 실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시 좀 증권가의 소식을 흘리면서 그때 당시에 나노스라고 이제 쌍방울 계열사가 있는데 이게 한때 시가총액 2위,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릴 정도로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조금 쌍방울은 집중을 했고 이재명 대표 측은 좀 이제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쪽에 이제 했는데 했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이렇게 깊숙이 개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 라는 것들이 이제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은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좀 명확하게 이렇게 이를테면 물증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황 증거라는 게 조금, 그리고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진술들이 좀 일관되게 나왔을 때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정말 유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물증을 갖고 이 근거를 갖고 얘기할 것인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당시에 이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의 도지사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그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만약에 그냥 방북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사업을 추진했다면은 뭐 정치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한 거 아니었느냐.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정황은 되는 겁니까? 법리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다퉈봐야, 그러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뭐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이제 성남 FC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다만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시민 구단인데 그러면은 시민 구단주인 시민이 구단주는 이재명 대표였지만은 뭐 그 소유주인 시민들이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을 받은 거냐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정치적인 이득을 본인이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됐지만은 사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걸로도 상당히 이게 만약에 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화영 경제부지사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김성태 회장과 예를 들면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전화 통화는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연결고리가 있는 걸로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의 이재명 지사의 진술의 신빙성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좀 감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의 진술이 좀 더 일관성이 있느냐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이 사서 입은 인연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모친 상태 측근들이 대리 조문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황 증거들이 아까 전에 처음에는 내이 얘기만 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전화 통화는 한 것으로 KBS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이제 북한 인사하고 접촉하는데 이화영 지사가 전화를 건네줘가지고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북 송금한 것에 대해서 대신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돈을 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한 것으로 김성태는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뢰성이 조금 진술의 신뢰성이 좀 흔들리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조문을 할 때 측근들이 이제 쌍방에 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정황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은 경기도지사에서 조문을 측근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대기업 회장이 경기도지사 뭐 상에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서로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뭐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다른 정황 증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내일부터는 이틀간 등록하는데, 자, 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상황이 누가 앞서갈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 보더라도 상당히 좀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당심이 출렁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계속 1위를 하긴 했지만은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1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혼전 양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 의원에게 좀 뭐
무리한 사진 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 조사는 이제 지난주 26일, 27일 예. 조사된 결과고 최근에 뭐 김연경 선수, 가수 남진 씨와의 이제 사진 관련된 구설수 이런 건 이제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갤럽 조사 네. 내용이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진 걸로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좀 요거는 여론조사가 너무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갤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지금 대부분 발표된 거는 ARS 자동응답 조사예요. 전화 면접이 조금 더 비용도 많이 들고 조금 더 민심을 파악하기에는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들, 당원들도 아니 그러니까 뭐 지지자들도 좀 더 이제 무응답을 하지 않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거는 아까 갤럽 조사하고는 좀 다른 RN서치가 이제 조사한 그런 내용인데 날짜가 하루 정도 겹쳐 있죠. 예. 지난주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루 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또 경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간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왜 저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정치 ARS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만 이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고관여층의 대답이 좀 과잉 대표되는 게 있고 민심을 좀 전반적으로 보려면 전화 면접을 보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당심, 그러니까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고관여층 중에서도 고관여층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민심에 대해서 보는 거는 전화 면접, 갤럽 조사 같은 전화 면접이 낫지만은 네. 지금은 오히려 ARS를 보는 게 좀 더 당원 투표 성향에 가까울 수가 있다라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예.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왜냐하면은 저 갤럽 조사가 튀는 조사예요. 다른 예. 거에 비해 다른 거는 비슷하게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해서 김기현이 앞선 것도 있고 안철수가 앞선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 조사만 20%포인트, 23%포인트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실 거냐를 보냐라면은 ARS 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봐야 될 것 책임당원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 고관여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RS 조사가 정치 고관여층들이 더 반응을 하는 그렇군요. 거고 예. 그래서 저기에서 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당원의 비율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의 인구가 50% 살지만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37% 당원이고 네. 영남은 건 20%에서 25% 인구지만은 그 2배에 가까우니까 이런 것들을 보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아니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당심을 좀 파악을 하면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큰 그 표차로 그러니까 격차로 이기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김기현 대세론이 꺾였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달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쪽으로 미궁으로 좀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심리적 효과도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칠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이 사진과 관련한 김기현 의원이 SNS에 올렸던 사진과 관련한 구설수 이렇게 예민한 이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이게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지금 이제 가수 남진 씨와 찍은 사진 자체가 지금 연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측의 지금 선거 어떤 전술 방식 자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올드하다라고 조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셀럽이 소위 말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셀럽이 돼야 되는데 유명 인사에 묻어가려고 하는 어떤 전술들 그리고 세과시를 해가지고 최대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들이 옛날 방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메시지에 감동이 없고 그리고 뭐 연포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뭐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는데 그게 뭐 막상 그거 본인이 하는 어떤 뭐 메시지나 이런 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구태한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의 약간의 위기 흔들림이 본인이 김기현 후보가 좀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남진하고 김연경 씨하고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김기현 후보를 부른 것이고 김기현 후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데 만약에 남진하고 김연경이
이를테면 사진, 꽃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찍어달라고 해서 했다라고 해명을 하면 아 나도 잘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이를테면은 뭐 나는 전에 들었다 뭐 이러쿵 저러쿵 구차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대응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면은 김기현 후보가 조금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컷오프에서 이제 4명을 이제 뽑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이 두 의원 말고 다른 2명이 누가 올라가는 거냐에 따라서도 좀 판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결선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위와 4위. 일단은 지금 뭐 양강이야 당연히 확실한 거고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3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경태 그리고 뭐 윤상현 의원 있고 이제 뭐 다른 변호사 이제 분이 이제 계신데 지금 천하람 이제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전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만약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나오면은 유승민 표와 이준석계 표를 상당히 흡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불뚝 4위로 깜짝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0일 날 발표를 하는데 2월 10일, 8, 9일에 여론조사를 하면 오늘 1일이니까 딱 일주일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냥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그냥 단순히 소위 말해서 이준석 친구다, 뭐 이준석 동료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에 좀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깜짝 4위에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이제 다크호스로 부각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의 갈 만한 표를 좀 흡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게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했을 거예요. 천하람이 나와서. 그런데 이거는 결선 투표이기 때문에 1등은 1, 2등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면 천하람을 찍었던 사람들이 2차 결선 투표에 가서 안철수를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하고는 좀 더 멀잖아요.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 근데 아예 천하람이 안 나왔을 때는 투표행위를 안 해버리고 결선 투표도 아예 투표행 행사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이 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점점 더 하여튼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운 그런 양상.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워지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여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요즘 음식 배달료. 비나 눈이 내린다거나 축구 경기라도 있어서 이렇게 배달이 몰리는 날이면 배달료가 더 치솟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부터 국내 1위 배달 앱이 배달료 기준을 바꿉니다. 행정동 기준이 아니라 거리별로 이렇게 요금을 책정하는 건데요. 바로 집 앞 가게에서 시키는데도 행정동이 달라서 배달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항의가 많아 업체들의 요구로 고객과 가게의 직선거리 기준으로 개편한다는 겁니다. 유료 광고를 이용하는 업체들에 오늘부터 먼저 적용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모든 배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아파트라도 입구에서 거리가 멀면 배달료를 더 낼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뉴이처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음식값과 비슷한 수준으로 배달비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배달보다는 포장 쪽이나 전화 주문 같은 거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되는 부분도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지금도 이미 먼 거리는 추가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시행을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택배업계도 비슷한 요금 개편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정 배송 거리를 초과하면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 부과를 검토하는 택배 회사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간 택배 거래에 한해서라지만 오른 택배 요금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가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보면은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애초에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달도 마찬가지로 100m와 1km를 배송하는 데 있어서 이제 드는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배달 금액도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고 해가지고 저같이 혼자 사는 자취생들 입장에서 지금 배달 서비스들이 계속 부담이 커지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있긴 합니다. 최근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 에너지 요금, 택시비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배달업계와 택배업계까지 이용요금을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걱정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자위 수단인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윤석미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례적인 한미일의 공동 답변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 핵 증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지난달 26일 북한 측의 군축회의 발언에 대응한 겁니다. 윤석미 차석 대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측은 3국 공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한미일의 도발적 주장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고 핵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군축회의에서 이례적인 공동 답변권 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와의 북핵 공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65개 회원국이 참여합니다. 이번 군축회의에서는 북한이 지난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도 쟁점이 됐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이 더욱 노골적으로 핵무장 추진 의도를 드러냈다고 성토했고 북한은 핵 개발은 자위적 수단이라며 맞섰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오는 3일에는 워싱턴에서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 확장 억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두 나라는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북한이 오는 4월 ICBM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외교장관의 첫 회담입니다.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이르면 상반기에 이루어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높아진 자체 핵무장 여론을 미국 정부도 의식하며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늘리는 군사적 확장 억제 방안이 논의됐다면 이번엔 외교 영역에서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도 올해 미국과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 대응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물리적으로는 모두 완료됐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4월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끝내겠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이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 외교장관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방미 일정을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방문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연일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을 보다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에 이어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태뿐 아니라 커지는 중국의 위협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China is substantially building up its military forces, including nuclear weapons, bullying its neighbors and threatening Taiwan, trying to control critical infrastructure. 나토가 중국을 지목해 비판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것을 일본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을 시작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중국을 나토와 손잡고 강력히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나토에 일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日本は独立したNATO代表部を設置いたします。NATO 理事会会合や NATO 参謀長会合への日本の定期的な参加を 연일 안보 위기를 강조하고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반격 능력 행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초 탄도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적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것을 상정했지만 전투기가 날아올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반격 능력의 행사 시점과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야권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でそれが戦闘機まで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それでも相手の領域にミサイルを撃ち込め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無限に広がりかねないと。 기시다 총리는 오는 8일 일본을 방문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도 만나 중국을 겨냥한 공동훈련 확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N.1 검출률이 50%를 넘기면서 새로운 우세종이 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2%로 내려갔지만 입국 전후 검사를 완화하려면 춘제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2만 명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6만 7천여 명에서 5주 만에 3분의 1 수준인 2만 1천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400명대 중반, 사망자는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확연한 유행 감소세에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째 낮은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주 2%로 집계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행된 초기 20%에 가까웠던 양성률이 한 달 동안 급격히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 비자 제한 등 조치가 더 일찍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하락은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 영향이 컸다고 평가하고 중국 내 유행이 감소하는 것인지는 좀 더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춘제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향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BN.1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감염 검출률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한 5번째 변입니다. 직전 우세종이던 BA.5의 비중은 18%로 줄었습니다. 2번 이상 감염되는 재감염 추정 비율은 지난달 셋째 주 기준 22.8%로 올라 방역당국은 감염 예방을 위해 이가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면서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 국적자에게만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민항국의 지침에 따라
공항별로 검사 방식과 적용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주요 대상은 한국인이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시키진 않고 양성 판정 받은 사람들도 추후에 자택이나 숙소에서 격리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받게 되는 연금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일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 노후 소득 보장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서구는 보통 가입 기간이 35년 정도 되는데 우리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07, 80년 가더라도 27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현재 59세인 가입 연령 상한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소득보장 강화론과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 그대로 받자는 재정 안정 강화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올리는 폭과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고 현재 40%인 소득 대체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자연스레 자문위 차원의 개혁안이 국회에 보고되는 시점도 밀리고 있는데 4월까지인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연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은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문위는 조만간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만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논의 등 향후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기금 고갈 우려 해소와 노인 빈곤율 감소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칫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정년 연장 등 사회적인 쟁점이 얽혀 있어서 앞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었던 청와대 개방이 이뤄진 지도 어느새 9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몰려든 관람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최근엔 눈에 띄게 한적한 모습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와대 정문 개방! 지난해 5월 74년 역사를 품은 청와대 문이 열렸습니다. 시민품으로 돌아온 파란 기와집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더 크고 더 멋있고 더 웅장하고 여기 들어올 줄 저희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개방된 지 9달이 되어가는 현재 청와대의 모습은 어떨까? 눈이 소복히 쌓인 평일 오후 청와대는 고요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아 긴 줄이 늘어서곤 했던 청와대 본관 앞도 찾는 사람이 줄어 한적했습니다. 청와대 개방 직후엔 다음 달 예약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는데요. 현재 예약 사이트에 접속하면 바로 며칠 뒤 예약까지 쉽게 가능합니다. 실제 개장 직후인 5월과 6월 50만 명을 훌쩍 넘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줄더니 지난해 12월엔 11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사람들은 관람에 만족한다면서도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면 재관람을 망설일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미 봤던 거를 또 볼 만큼 다시 오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관저가 되게 궁금했는데 실내가 전혀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청와대 내부에 닿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은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쪽까지 걸어 다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볼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영빈관을 오늘 개방이 안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청와대 안에서 열리는 전시나 공연에 대한 홍보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관람객이 준 것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일 관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등 관람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해가 거듭된 뒤에도 사랑을 받으려면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해 개방된 청와대에 대한 관심이 한풀 꺾이는 동안 정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영빈관을 미술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던 중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요. 바로 최근 잦아진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입니다. 계속해서 김철희 기자입니다. 청와대 개방을 2달 앞둔 지난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공간 대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문을 개방한 이후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빈관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와대를 한국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만들겠다는 게 밑그림이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건축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본관과 관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돌발 변수가 잇따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해 12월 이후 눈에 띄게 늘어난 대통령실의 청와대 활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국빈 만찬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 직전까지 영빈관을 15번, 상춘제를 2번 사용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청와대를 찾은 셈인데 행사 전후 해당 구역의 일반인 관람은 제한됐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 문체부는 올해 초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방안은 대통령실 자문단이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자문단 역시 지난해까지 마친다던 로드맵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늘어난 대통령의 청와대 행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공간을 실용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이며 이전 발표 때 영빈관 사용 방안을 설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 보람과 혜택은 300만 명 가까운 방문객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청와대 활용이 시설 보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화 조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치를 판단한 다음에 어디까지는 보존하고 어디까지는 활용하고 아웃라인만 잡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실은 청와대 활용 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와 구체적인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고려 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 속 기록에 소유주로 등장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불상 소유권은 피고 보조 참가인인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인연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고려 불상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만 년 만에 지구를 찾는 녹색 혜성이 내일 새벽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달 말까지는 북쪽 하늘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도심을 벗어나 빛공해가 없는 곳에선 맨눈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네안데르탈인 부녀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녹색빛을 발견합니다. 흰색 꼬리를 지닌 녹색 혜성입니다. 그로부터 5만 년 뒤 충주 밤하늘에 녹색빛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3월 그 존재가 알려진 C2022 E3 혜성입니다. 지난 1월 12일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한 혜성은 내일 새벽 2시 56분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 거리는 약 4,250만 킬로미터, 지구와 달 거리의 110배 정도입니다. 혜성의 밝기는 약 4.6등급, 육안 관측 최저 조건인 6등급보다 밝아 도심을 벗어나 빛 공해가 없는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지점 전후로 상현에서 보름으로 향하고 있는 달로 인해 달이 떠 있는 시간에는 맨눈으로 관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쌍안경 정도는 있어야 관측이 수월하며 도심에서는 70에서 80mm, 소구용 망원경은 있어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혜성은 하늘 정가운데 북극성과 마차부 자리에 으뜸 별인 1등성 카펠라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혜성이 지구에서 멀어지면서 어두워져 맨눈 관측이 힘들지만 천문대 망원경을 이용하면 2월 하순까지 황소자리 부근에서 혜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외곽으로 향하는 녹색 혜성은 수백만 년 후에나 되돌아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